자, 물고기들이 여전히 잘 놀고 있고, 저 물가에서는 저 시끄러운 새, 저 이름이 뭐야? 새들이 짹짹짹짹 거리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청봉야화, 불을청, 봉쇄봉, 밤야자, 이야기화자. 자, 산서성 태원현의 경씨의 집은 본래부터 유서 깊은 집안으로 저택이 굉장히 크고 넓었지만 점점 기운이 쇠퇴하여 크고 작은 건물이 모두 황폐해졌다. 잠시 지금 꼭지가 나왔습니다. 꼭지가 나왔어요. 이 소에서 제일 큰 저쪽으로 갔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네. 자, 그 때문에 여러가지 괴상한 일이 나타나고 방에 달린 창문이 저절로 여닫히기도 하여 집안 사람들이 한밤중에 놀라 소동을 일으키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경씨는 이러한 일이 마음에 캥기어 집안에 있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별장으로 거처를 옮기고 집에는 늙은 문지기만 남겨두었다. 그 후부터 집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가끔 웃고 떠드는 소리, 노래하는 소리, 놋대를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는 때도 있었다. 경씨에게는 거병이라는 조카가 있었다. 거병은 제멋대로 살아가는 괴짜였는데 문지기 늙은이에게 그 집에 이상한 일이 나타나거든 즉시 알려달라고 부탁해두었다. 바로 다음날 밤이 되어 2층에 등불이 꺼졌다 하는 것이 보이므로 문지기 노인은 거병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렸다. 거병은 그 괴이한 사실을 직접 살펴보려고 늙은 문지기가 만류하는 것도 뿌리치고 뜰 안에 우거진 잡초를 헤치며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갔다. 2층에 올라갔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다시 그 방을 지나 다른 방으로 가려 할 쯤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므로 살짝 장지문 틈으로 엿보았다. 그곳은 커다란 촛불을 두 자루나 켜놓아 방안이 대낮처럼 밝은데 한 노인이 유관을 쓰고 남쪽을 향하여 한 노파와 마주 앉아 있었다. 둘 다 40이 넘어 50살에 가까운 듯했다. 동쪽을 향하고 있는 한 젊은이가 기껏해야 20살쯤, 그리고 오른편에 자리 잡은 소녀는 아직 17살이나 되었을까. 술과 고기 안주가 가득 놓여있고 음식상을 가운데에 놓고 이야기로 웃음꽃이 한창이었다. 그때 거병은 쑥 들어서서 웃으면서 말했다. 불청객이 한 사람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두 깜짝 놀라며 달아나서 숨어버렸다. 노인만이 다시 나와서 꾸짖었다. 누구냐? 남의 안방에 함부로 들어오는 놈은? 그러자 거병이 말했다. 여긴 우리 집 안방이란 말이요. 그런데 당신들이 마음대로 차지하고 자기들끼리만 맛있는 음식과 술을 마시고 있지 않소. 주인을 한 차례 초청하는 일도 없이 너무 인색한 인심이 아니요. 노인은 거병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어째서 주인이란 말이요? 나는 거병이라는 괴짜인데 이 집 주인의 조카란 말이요. 그러자 노인은 정중하게 오래전부터 조남은 듣고 있었습니다 하고 거병에게 인사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집안 사람들을 다시 불러 요리를 새로 가져오도록 했다. 거병이 굳이 만류하였으므로 노인은 손님인 거병에게 상위에 있던 술을 따라주었다. 거병은 말했다. 우리들은
한 집안 식구나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지금까지 앉아있던 사람들도 달아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모여서 같이 마시도록 합시다. 노인이 효아야 하고 부르자 이윽고 젊은이가 들어왔다. 노인이 이놈이 나의 아들이요 하고 말했다. 그러자 젊은이는 인사를 하며 자리에 앉았다. 집안 내력을 묻자 노인이 대답했다. 나의 이름은 의군이며 성은 호라 합니다. 거병은 본래 호걸풍이 사나이여서 담론이 시원하였고 활달한 기상이었는데 효와 역시 사소한 일에 구애됨이 없는 성격이었으므로 몇 마디 말이 오가자 즉석에서 의기가 투합하였다. 효와는 거병을 형님으로 모시게 되었다. 노인이 말했다. 당신의 조부님이 도산외전이라는 책을 저술했다고 들었는데 알고 있으신가요? 도산? 도산은 진흙도자에 매산자 바깥에 전할전. 도산은 저기 우임금이 뭐 도산에서 회의를 했잖아. 뭐 제후들을 모아서. 자, 네 알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노인은 나는 도산씨의 후예입니다. 당나라 때부터 우리 계보는 대강 알고 있습니다만 5대 이전의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당신이 좀 가르쳐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이리하여 거병은 도산씨의 딸이 바로 우임금의 아내이며 이름이 여규예요. 여규. 도산씨의 딸이 우임금의 사업을 내주한 사실을 대략 한 줄거리로 이야기하고 여러가지 재미있는 일화를 넣어서 청산유수처럼 신이 나도록 이야기했으므로 노인은 크게 기뻐하며 아들을 향하여 말했다. 오늘은 천만다행하게도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조상에 대한 내력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따지고 보면 이분도 전혀 남이 아니다. 어머니와 청봉을 불러다가 같이 듣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들 조상의 높은 덕을 알려줘야겠다. 효아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더니 곧이어 노파가 젊은 여자와 함께 들어왔다. 그 여자를 자세히 보니 연연하고 야들야들한 모습과 영리한 눈매는 이 세상 사람 같지 않게 아름다웠다. 노인은 거병을 향하여 이 노파는 나의 아내이고 애는 청봉이라 부르는데 내 조카딸입니다. 머리가 영리해서 보고 들은 것은 좀처럼 잊어버리는 일이 없으므로 말씀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하고 말했다. 도산씨의 후예면 우가 하나라를 세우는데 우임금의 부인이 도산씨의 딸이니 어마어마한 집안이니. 거병은 이야기를 끝내고 술을 마신 후 여자를 한번 건너다보며 타는 듯한 눈초리로 움직일 줄을 몰랐다. 여자는 눈치를 채고 퍼뜩 고개를 숙였다. 거병이 슬쩍 여자의 자그마한 발을 건드리자 여자는 급히 발을 움츠렸으나 별로 화난 기색은 아니었다. 거병은 얼빠진 사람처럼 황홀하여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술상을 탁 치며 이런 여성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면 나는 임금님의 자리와도 바꾸지 않겠소 하고 말했다. 노파는 그가 점점 취기가 심해져서 주태가 벌어지는 것을 보고 처녀와 함께 급히 일어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거병은 낙심하여 노인에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 나왔지만 청봉이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아무리 해도 잊을 수가 없었다. 밤이 되어 다시 찾아갔으나 방 안에는 난사의 향기만 가득 차 있고 밤새도록 기다려도 조용하기만 할 뿐 바삭거리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거병은 다시 한번 만나기를 애가 타도록 기대하며 집으로 돌아와서는 가족들에게 모두 그 집으로 옮겨가서 살자고도 의논했으나 아무도 찬성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그는 혼자서 다락 아랫방에 기거하며 글을 읽기로 작정했다. 밤이 깊어 책상에 기대어 앉았는데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지륵같이 검은 얼굴을 한 귀신이 들어와서 발을 벌컥 내며 눈을 부릅뜨고 그를 흘겨보고 보는 것이었다. 거병은 껄껄 웃으며 목을 갈아 손에 바른 다음 자기 얼굴에다 시커멓게 칠한 후 불꽃이 튀기도록 눈을 부릅뜨고 마주 흘겨주었다. 그러자 귀신은 질려서 부끄러운 듯이 슬금슬금 밖으로 달아나 버렸다. 다음날 자정이 넘었으므로 등잔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 무렵 딸강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락의 뒷문 빗장을 벗기고 문 여는 소리가 분명했다. 그는 급히 일어나서 살짝 밖을 내다보자 뒷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그리고 가벼운 신발 소리가 들리며 등잔 불빛이 방 안에서 새어나왔다. 언뜻 보이는 것이 청봉의 모습이 분명했다. 곧 청봉이 나타나네. 그녀는 거병이 나타난 것을 보자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치며 급히 문을 닫았다. 그는 청봉을 향하여 말했다. 내가 무서운 것을 참아가며 여기에 와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그대를 만나보기 위해서입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으니 잠깐 손이라도 부여잡고 웃어주신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죽여가며 대답한다. 두터우신 애정을 제가 어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숙부님의 교훈이 너무나 엄중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는 그래도 끈덕지게 애원하다시피 말했다. 결코 내 육체를 탐내어 그러는 것은 아니요. 다만 서로 마음을 허락하고 얼굴을 대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따름이요. 여자는 그 심정을 이해한 듯이 문을 열고 살그머니 나왔다. 그는 그 여자의 팔을 끌어안고 미친 듯이 기뻐하며 다락 아래 자기 방으로 들어가 여자를 무릎 위에 앉혔다. 여자가 말했다. 다행히 연분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만 오늘 밤만 지나면 아무리 생각해 주셔도 안 될 뻔했어요. 어째서 그렇지요? 하고 물으니 숙부님은 당신이 난폭한 것을 두려워하십니다. 귀신으로 변신하여 당신을 협박했습니다만 당신은 꿈쩍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딴 곳으로 이사할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나서서 가재도구를 새로운 집으로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지금 집을 지키고 있는 셈인데 내일이면 모두 떠나기로 했는걸요. 하고 말하며 숙부님이 돌아오시면 큰일 나겠어요. 하고 들어가려 했다. 거병이 억지로 끌어안치고 여자를 마음대로 하려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참인데 노인이 쑥 들어왔다. 여자는 한편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멈출 바를 몰랐다. 고개를 숙인 다음 마룻바닥만 들여다보며 허리띠를 만지작거렸다. 노인은 화가 나서 이 천안계집아! 뻔뻔하게도 집안 망신을 시키는 거냐? 냉큼 나가지 않으면 채찍으로 두들겨줄 테다. 하고 소리질렀다.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황급히 나가버리고 노인도 따라 나갔다. 뒤를 따라가며 귀를 기울이니 무수히 질책하는 소리가 들리고 청봉이 한없이 흐느껴 울며 한숨 짓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러므로 큰 소리로 고함쳤다. 죄는 책에 있습니다. 정봉에게 무슨 허물이 있겠습니까? 만약 정봉을 용서해 주신다면 저는 매를 맞아도 좋고 목을 잘려도 원망치 않겠습니다. 잠시 후 방 안에서 고요해지고 달그락 소리 하나 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그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 자기로 했다. 그부터 저택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게 되었다. 거병의 삼촌은 이 사실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여 값에 상관없이 그 집을 거병에게 팔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기꺼이 집을 사 가족을 데리고 저택으로 이사해 와서 1년 이상 살며 무척 집에 애착을 느끼기까지 했다. 그러나 정봉에 대한 생각만은 한시도 잊을 수가 없었다. 바로 한식날이었다. 거병이 산소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2마리의 새끼 여우가 사냥개에게 쫓기는 것을 보았다. 그중 한 마리는 들판의 숲속으로 뛰어들어갔지만 다른 한 마리는 길가운데를 달리다가 거병의 모습을 보자 옆으로 달려가서 슬픈 듯이 울부짖었다. 귀는 늘어지고 머리를 숙인 모습이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 같았다. 그는 불쌍히 여겨 옷숨에 감싸가지고 돌아왔다. 그리고 문을 잠근 다음 대청마루에 있게 하였더니 잠시 후 그 모습은 사라지고 정봉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게 기뻐하여 은근히 위로해주며 어찌된 일이냐고 물으니 정봉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마침 계집종들과 함께 들판에 놀러 나왔다가 이런 재난을 만났습니다. 만약 당신이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사냥개에게 물려 죽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인간이 아니라고 싫어하지 말아주세요. 하루같이 나는 그대만을 생각하고 꿈속에서까지 잊지 않고 있었는데 그대와 만나게 되었으니 진귀한 보석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싫어한다는 것이 웬 말이요? 이것이 아마 운명이라는 게지요. 재난이 없었더라면 어찌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될 수가 있었겠어요. 아무튼 잘 되었어요. 계집종은 정령코 내가 이미 죽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틀림없으니까 언제까지나 당신을 모시고 있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거병의 기쁨은 더할 나위 없었고 즉시 후원 별장에서 그녀를 살도록 했다.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거병이 깊은 밤에 홀로 책을 읽고 있을 때 묘하고 변한건 찾아왔다. 거병은 읽던 책을 접어놓고 의아한 얼굴로 어디서 찾아오는 길이냐고 물었다. 그러나 효아는 땅바닥에 넙죽 엎드리며 슬픈 듯이 말했다. 아버지에게 뜻하지 않았던 재난이 닥쳐왔습니다. 당신이 아니고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찾아뵈어야 할 것이지만 아무리 해도 만나주지 않을 것 같이 생각되어 제가 대신 찾아온 것입니다. 대체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효아는 대답했다. 당신께서는 막삼이란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그럼 그 사람은 우리 집과 같은 해에 과거에 급제한 것이 인연이 되어 알고 지내는 집의 아들이지. 그 사람이 내일 곳에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 여우를 사냥했거든 아무쪼록 그것을 달라고 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다락 아래서 받은 치욕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속에 맺혀 있는데 다른 일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나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면 어째서 청봉을 나에게 보내주지 않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나는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네. 효아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봉화는 들판에 나갔다가 죽은 지 이미 3년이나 되었습니다. 거병은 옷소매를 뿌리치며 그렇다면 원한은 더욱 깊어질 뿐이세 하고 대답할 뿐 책을 다시 펼치고 소리 높이 읽으며 돌아보려 하지도 않았다. 요한은 일어서며 얼굴을 가리고 소리내어 울다가 돌아갔다. 거병은 청봉에게 가서 지금 요한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청봉은 얼굴빛이 파래지며 말했다. 당신 정말로 구원해 주지 않을 건가요? 아니, 구해주긴 구해주지. 그러나 아까 선뜻 대답하지 않은 것은 전에 너무 심한 대우를 받은 것을 좀 보복해 준 것뿐이야. 그 말을 듣고 청봉도 기뻐했다. 나는 어렸을 때 양친을 여의고 숙부님 덕택으로 오늘날까지 자랐어요. 전에 당신에게 신뢰되는 일을 했지만 그것은 우리 집안의 규율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겠지. 그러나 그 일을 깨끗이 잊어버리기에는 나로서는 너무나 심각했어. 그대가 정말 죽었더라면 절대로 구원해 줄 수 없지. 엄마, 지독한 양반이시여. 청봉은 웃었다. 다음날 과연 막삼이 찾아왔다. 금빛 찬란한 철갑을 가슴에 장식하고 말에 올라 보피 화살통을 등에 메고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거병이 대문 밖에 나가서 마중하자 많은 짐승을 향한 가운데 한 마리의 검은 여우가 섞여 있었다. 붉은 피가 겉가죽에까지 배어있고 손을 대어보니 아직도 살갗에 더운 기운이 남아있었다. 그래서 가죽 외투를 수선하는 데 필요하니 그 흑호를 달라고 하니까 막삼은 서슴지 않고 잡아맨 노끈을 풀고 끌어주었다. 이리하여. 거병은 즉시 청봉에게 갖다주고 그대로 손님과 술잔을 나누었다. 손님이 돌아가자 그녀는 검은 여우를 품에 안고 정성껏 상처를 간호했다. 3일이 지나자 다시 살아났고 땅 위에서 몇 번 뒹굴뒹굴 구르자 어느덧 노인으로 변했다. 꼭 땅 위에서 몇 번 뒹굴어야 되는 거야. 뒹굴뒹굴. 노인은 눈을 들어 청봉을 보고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듯 의심하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초지종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 말을 듣고 나자 노인은 정중하게 인사를 차린 후 전번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나서 기쁜 듯이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나도 내가 정령껏 죽지 않았으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역시 그렇게 되었구나. 그녀는 거병을 향하여 말했다. 당신이 만약 저를 극진히 생각해 주신다면 아무쪼록 다시 2층을 빌려주세요. 저는 이것으로나마 숙부님에게 길러주신 은혜를 보답하려고 생각합니다. 거병은 그렇게 하기로 승낙했다. 노인은 얼굴을 붉히며 살해하고 돌아갔지만 밤이 되자 과연 온 가족을 모두 데리고 왔다. 그 후로부터는 친어버이와 자식처럼 사이가 좋아져서 다시 의심하거나 싫어하는 일이 없게 되었다. 거병은 서재에 기거하며 학문에 힘썼으며 가끔 효아가 찾아와서 같이 술도 마시고 세상 이야기도 나누었다. 어느덧 거병의 본처 아들이 성장했으므로 효아에게 부탁하여 아들의 선생이 되게 하였더니 모든 것을 도리 있게 타이르고 잘 가르쳐서 훌륭한 스승의 표본이 되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계곡 여기 물고기들은 여전히 잘 놀고 있습니다.
쬐끄만 놈들이 저렇게 위로 톡톡 튀어오르면서 놀고 있네요. 큰 놈들은 안 뛰고. 허참. 저기 꺽지가 머리를 내놓고 지금 몸뚱이 나왔습니다. 보이죠? 이번에는 꺽지 포착 드디어. 자, 여기 이 물에서 제일 큰 물고기. 다른 물고기를 사냥해서 먹고 사는 꺽지. 자, 보입니까? 자, 들어갔다.